가지고 산다는 거죠. 근데 그 바탕이 되는 그 기분을 저런 식의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런 원래 독일어 찾아보면 저건 아니고 저기 뭐 선반이라든가 이런 뜻으로 돼 있는데 이제 저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냥 닥달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더 볼까요? 그래서 그 닥달한다는 게 뭐냐면은 사물을 계속 아주 귀찮게 굴고 사물한테 자꾸 사물을 추궁하고 사물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물을 몰아붙이는 그런 기분 속에 현대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대상을 대할 때도 그거를 그냥 몰아붙이는 기분으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을 예를 들면 현대인들이 강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강을 수력 발전의 동력원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을 보면서 강을 딱 볼 때, 저 전기로 환산이 되는 거죠. 저기다가 발전소 세우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전기 생산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일종의 과학적 데이터로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로 이 사물, 자연, 특히 사물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는 이제 기술주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이제 기술 시대의 기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수력 발전의 동력원으로 보는 건 기술 시대의 이제 관점이죠. 그다음 이제 현대인들이 사물을 대하는 또 하나의 기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물건을 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 자연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들을 기본적으로 교환 가치 얼마짜리로 이제 보자마자 이제 땅을 보면은 그 땅을 보면서 대지를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얼마 이렇게 환산이 바로 되고, 그러니까 뭐 나무를 보면서 나무에 대해서 뭐 그게 아니라 목재 팔면 얼마짜리 이렇게 본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이제 교환 가치 중심으로 관광의 대상이나 이제 상품으로 이제 보는 그런 관점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태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성에 대한 현대가 뭐냐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서 현대라고 하는 건 저런 기분 속에 살고 있다. 기술 시대, 현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술의 시대다. 자연을 데이터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 도구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 이렇게 분석하는 이제 사람이 하이데거고, 밑에 이렇게 모든 걸 교환 가치의 관점에서 이제 규정되는 현대라고 보는 사람이 이제 막스 같은 사람이고. 두 가지 태도 어디에나 이게 현대인들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이제 다른 어떤 제3의 태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태도가 이제 그 자연 대상을 이제 바라볼 때 그걸 신성한 것을 보는 태도인데 현대인들에게 이제 거의 저런 게 이제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데 저 사라진 태도인데 저는 사라진 태도를 중요한 어떤 그 관심사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웃의 토토로 같은 거 보면 그 토토로라고 하는 게 애들 무슨 저기 그 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토토로를 보면은 이제 토토로가 일종의 숲의 신, 나무의 신이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토토로가 있는데 애들은 보고 어른은 못 보거든요. 애들한테만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우리 이걸 이제 동화의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하이데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연과의 어떤 교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보이는 거고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보면서 저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관점들 이런 게 좀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그래서 신성한 자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신성한 자연이라고 하는 본다기보다는 그런 기분 속에서 자연을 만나서, 그러니까 저 두 가지가 아닌 형태로 이 세상의 그 사물들하고 접촉하는 깊은 체험의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형태를 이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거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 거주, 고향의 거주라고 얘기하는데 공간적으로 고향 가서 낙향해서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사물과의 어떤 깊은 체험을 하는 어떤 그 시간 속에 있으면서 사물이 어떤 체험, 내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머물미 있어야 된다, 사물과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기본적으로 도구적 관점으로부터 일탈할 때 생기는 거고. 잠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또 이게 자연을 이제 상품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과학적 데이터로 이제 보지 않는 그런 일종의 그 도구로 그것을 대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약간의 물러섬의 태도인데, 그 생활 감각과는 다른 형태의 물러섬의 태도를 이제 동양에서는 관조의 태도라고 하는데, 이 관조의 태도에서 사실은 심미성이라고 하는 게 보통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조 자체가 심미성은 같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미적인 것이 생기는가, 그때 이 관조의 태도라고 하는 거는 그 직접적 도구적 관점이 일단은 좀 아닌 태도에서 심미성이라고 하는 게 유발이 상당히 된다.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맨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 사르트르가 도구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도구가 너무 작동이 될 때는 그게 늘상 도구로 너무 작동이 잘 되기 때문에 도구가 인식이 안 되는데, 도구가 막 고장이 나면은 도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때부터 인지가 된다는 거지. 왜 자꾸 작동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도구가 도구로부터 일탈해가지고 약간 낯선 사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실용적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일탈하는 이제 그런 얘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하이데거가 이제 진짜 얘기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현대인들이 그 기술주의적인 태도, 어떤 과학적인 그런 어떤 도구적 어떤 관점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사실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짓기다. 시를 짓는 행위다. 근데 시를 짓는 거는 이제 메타포죠. 사실은 글로 쓰는 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예술적 태도를 갖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이제 그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 3일세계가 그 예술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 그리고 예술적 태도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예술적 행위 안에서는, 그러니까 낱낱이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이렇게 그림자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은폐하면서 드러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사실 근데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은폐하면서 어떤 부분을 약간 가리면서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 신비도 생겨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거, 예술적 태도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은 현대인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물 세계와 만나는 어떤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하는 그것으로부터 인간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 중에서 유일한 행위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 이 사람은 저는 용어를 알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그 사물과 사람이 어떤 형태의 체험, 어떤 형태로 만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물은 늘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게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을 보는 방식과 옛날 사람들이 산을 보는 방식, 우리가 지금 나무를 보는 방식과 옛날 사람들이 나무를 보는 방식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좀 약간 어떻게 얘기를 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어떤 관점을 이렇게 없애려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 자체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그 방식 자체가 다르게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것 자체의 역사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 그럼 이제 요건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인데, 이건 좀 그동안 했던 얘기하고 좀 관련 얘기긴 하지만, 아까 그 관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삶의 어떤 그런 감각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서의 관조를 보통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예술적 태도 안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제 방식의 해석인데, 우리가 어떤 관조를 할 때 진짜 어떤 그 삶의 감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형태의 관조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사실은 그 관조적인 어떤 태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1차원적인 어떤 실용성으로서 도구로 그걸 딱
집어서 쓴다라고 하는, 나무를 그냥 무슨 목재로 쓴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감각을 갖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생활 세계의 인간의 어떤 행위,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그런 형태의 감각은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심미성 안에서도 어떤 그 인간의 삶의 어떤 그 삶을 둘러싼 어떤 인간의 실천, 그런 것과의 어떤 연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보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밑에 있는 얘기를 잠깐 좀 설명드리면은, 이건 이제 또 한편으로도 좀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제 개발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제 자연을 막 그냥 훼손하고 그것을 그냥 근데 쓸어다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반론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개발주의하고 이제 반대를 하면서 어떤 좀 생태적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또 그런 생태적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어떤 그 공감 같은 것도, 교감 같은 형성되는 그런 태도가 생겨날 수는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거는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직접적인 실용성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 해가지고 다 착취당해가지고 죽으면 인간도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당장 먹기에 그냥 꽃감 빼먹는 그런 게 아닌 거지, 그런 실용성이라든가 도구성으로부터 인간이 조금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인간의 삶으로부터 어떤 행위 자체를 분리하는 것은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바닥에 있는 깊은 감각 안에서는. 그래서 큰 차원에서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실용 감각이라든가 이 도구적 감각으로부터 물러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삶과 어떤 그런 감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냐? 그것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아닐 수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보통 이제 예술에 대해서 벌어지는 그 논쟁 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저도 그런 형태의 글을 되게 많이 쓰는데, 문학,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무슨 논란이 올해 제일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당에 대한 이제 그런 거거든요. 뭐 친일 문학을 한 사람의 상을 존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논란이 많아요. 늘. 그래서 예술과 어떤 그 작가의 삶을 이걸 같이 볼 수 있느냐, 뭐 어떻게 분리해야 되냐, 맨날 이거 가지고 이분법을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술적 어떤 태도라든가 어떤 심미적 안목이라든가 심미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바닥으로 보면 굉장히 지성적인 것,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감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걸 지성적인 것하고 많이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심미적인 어떤 것들도 바닥에 보게 되면 어떤 그 지성적 태도라든가 이성적 태도라든가 이런 것의 어떤 그 고려하에서 그런 게 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바닥에는 좀 깔고 위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뭐 전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관계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요번에 이제 그 문학동네라고 하는 그 잡지의 겨울호에 이제 발평, 그거 좀 중요한 글이거든요. 좀 중요한 글이에요. 그 글이 아주 논란 많이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글을 하나 좀 써달라고 쓴 건데, 좀 어려운 글이에요. 어떤 태도가. 근데 거기서 쓴 말 중에 아름다운 말이 늘 거룩한 사유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유는 절대 심미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유라고 하는 건 게 어떤 지성적인 것이죠. 그 지성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너무나 모자란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경우는 상당히 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것이 늘 지성적인 것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지성적인 것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좀 관련이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시는 이제 되게 많이 알려진 시죠. 한영훈의 이제 알 수 없어라는 시인데 한번 저번에 빠졌으면 읽어봐 주실래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를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의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노는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하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른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는 죄송합니다. 그칠 줄 모르고 사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네. 좋다. 이게 이제 오래된 시고 되게 유명한 시인데 이제 이 시 어떠세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좋으세요? 이 시가 좋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그 느끼는 순간 네. 고등학교 때 나왔던 책은 그런 거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읽었는데 왜 좋냐고 하니까 네. 선생님이 그냥 가르니까는 왜 좋냐고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네. 그 순간 여쭤봐서 제가 가장 느낌이 온 단어에 그냥 예, 말씀을 어떤 게 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순간 깊은 나무라는 스쳐갈 때 네. 나무도 깊은 나무를 좀 뭐 다른 거 다 좋지만 거기에 조금 더 느낌이 났습니다. 예. 그 약한 등불하고요. 예. 그냥 자연과 예. 자연과의 대화인데 예. 마치 그 신과도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스님이었으니까 네. 이제 거기서 그 자연에서 신을 내면을 찾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연을 바라보는 이제 어떤 기분이 우리가 보통 이 자연을 바라보는 기분하고 좀 보통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죠. 아마 지금 그 장마 끝에 서풍에 검은 구름을 보면은 내일 날씨를 보통 한국 사람들은 떠올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누구의 얼굴이냐, 뭐 그저 나무 잎길을 보면서 누구의 느낌이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시의 기분이라고 하는 게 자연에 대한 어떤 이제 신성함 같은 걸 느끼고 아마 이 시를 쓴 사람은 그걸 자연이라고 아마 자연이라는 표현도 아마 거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어떤 존재의 세계의 인간들이 하나의 일부인데 그런 이제 대화형의 시인데 이제 제목이 알 수 없어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의 신성한 어떤 그런 아우라를 만드는데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아까 그 하이데거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숨기면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폐하면서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진리가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형태가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낱낱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 뭐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낱낱하게 드러나는 게 그 사물의 전체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거는 인간이 지금 현대적 태도 안에서 그걸 바라보는 하나의 그 관점일 뿐이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물과 세계,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못 보면서 전체라고 이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폐하면서 드러내는 어떤 그런 세계의 모습이고 알 수 없죠. 그래서 좀 우리 시대 기분하고 좀 다른 자연이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이제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이 혹시 잠깐 보여드렸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한영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에 대해서 일종의 상당히 어떤 관조적 태도 속에서 자연의 어떤 신성한 어떤 기분 같은 걸 얻게 되고 어떤 그런 기분 속에 적고 있긴 하는데 이제 이걸 릴케의 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로댕의 조수 릴케가 로댕의 조수로 가가지고 이제 그동안 자기가 썼던 그 감정적인 시들에 대한 상당한 반성을 해요. 그 사람이 그림 그리는 방식을 보면서 저렇게 사물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사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눈으로 나의 주관성 없이 보는 어떤 그런 그 그림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게 감명을 받고 그 이후에 한 이제 200편 정도의 시를 쓰고 그때 썼던 이제 시들을 이렇게 이제 사물시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썼던 시 중에 되게 유명한 시예요. 이 시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 표범은 지금 어디 있는 표범인가요? 창살 안에 있는 표. 창살 안에 이제 표범, 동물원에 있는 표범이잖아요. 아마 세계에서 뭐 가장 몇 번째로 일찍 생긴 어떤 그런 동물원일 거예요. 그래서 파리의 어떤 이제 파리인지 뭐 어떤 그 프랑스에 있는 어떤 동물원에 이제 가서 이걸 조사해서 본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창살이 있는 곳 안에 들어가 있는 표범에게 표범이 앞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표범의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범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이제 본다는 게 뭐냐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본다는 게 내 눈으로 뭔가를 보고 사물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세계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세계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표범의 앞에 있는 그 사물 세계는 사물 세계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표범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이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관찰하고 있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더 이상 바깥 세계에 대한 그 관심, 마음을 쓸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본다, 보여진다라고 할 때 그 보여지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저 사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맥락, 관심이나 마음이 바깥에 이제 풍경을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아까 한영훈의 시 같은 경우도 세계가 이렇게 자기 모습을 이렇게 쫙 드러내고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그 존재가 그냥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이제 봤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어떤 이제 그 기분, 상황과 어떤 이제 그런 마음의 풍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바깥에 있는 그 사물과 세계를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할 때 그거는 사실은 완전히 이 관찰하고 있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의 어떤 상태, 마음의 상태하고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고 그것과 연동된 세계이고 관심과 마음과 연동된 것으로서의 어떤 풍경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또 인식으로서의 인식과 연동된 그런 사물 세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사물과 예술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특히 뭐 시도 마찬가지고 시각 예술들이라고 하는 게 바깥에 바라보는 풍경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또 시인들에게 늘 관심이 문제가 되는 게 화가에만 문제. 아까 릴케가 그 로댕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있는 그대로 내 눈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그걸 아무리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관심 주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그 마음과 연동된 어떤 세계로서의 풍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미성 안에는 어떤 그 지적인 것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늘 같이 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 정선이 그린 이제 금강전도인데 이제 저는 이제 미술사 지식은 잘 없지만 정선이 그린 그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옛날에 그 산수와 화풍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옛날에 들었을 때 뭐 옛날 산수화는 무슨 산수화라고 하죠? 관념 산수화라고 무슨 산수화라고 하나? 진경산. 요건 이제 진경산수라고 하고 이전의 산수화는 그거보다 훨씬 추상적이라 그래가지고
뭐 다르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진경산서라고 하는데 이제 이 진경이라고 하는 게 진짜 경치를 이제 그렸다는 얘기인데 이 경치를 보게 되면 사실은 박성원 선생님 오늘 이제 드론은 안 가져오셨는데 아까 드론 가져오신다 그래가지고 예, 이 현장을 여기서 찍겠다고 그러셔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의 그러니까 한국적 어떤 화풍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보면 아마 처음에 그런 용어를 쓴 사람이 진경산서라는 말을 쓴 의미를 좀 의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우리나라 산수를 그리다 보면 풍경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 대한 어떤 이상적 풍경에 대한 그 관념을 이제 수상하는 게 많다 보니까 한국적 풍경을 이제 그린다는 차원에서 진경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금강산의 모든 봉우리를 사실 한꺼번에 다 보고 있고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 높은 봉우리 위에서 본 풍경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GPS로 보거나 드론도 이렇게 높이까지 올리기 좀 어려운데 예, 그리고 시점이 하나가 아니라 사실 상당히 되게 여러 가지 시점을 사실 같이 가지고 있는 복합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도 결국은 보면은 진경산서라고 하지만 있는 그들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마음의 풍경 같은 것이 여기 상당히 개입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숭고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어떤 것을 볼 때 주체가 바깥의 사물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압도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숭고함을 느낄 때 거기서 숭고함을 느낀다는 게 뭐냐, 나보다 훨씬 큰 존재 안에서 압도당한 어떤 것이고 압도당한 곳에서 느끼는 굉장한 어떤 그 느낌이 미의식에 가까운 어떤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숭고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숭고미라고 하는 거는 이 주체성이 별로 작동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바깥 사물이 인간보다 훨씬 힘이 셀 때 이제 하는 얘기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연 무슨 뭐 그랜드 캐년에 가면 압도당하는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형태가 숭고미인데 이렇게 전체적인 풍경 같은 경우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압도당하는 풍경 앞에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볼까요? 이게 시점의 복수성 그러니까 사람은 시점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늘 그래서 우리가 그 소설에서 보면 시점을 얘기할 때 시점이라는 말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 오브 뷰하고 똑같은 말을 스탠딩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 있는 시점이 결국 내가 바라보는 시점이고 사람은 그 시점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데 이게 지금 여러 개의 시점이 여기에 이미 투사되어 있고 또 그 높은 곳에 사람이 갈 수 없는 높이에서 이걸 보고 있고 한편으로 보면 이게 좀 약간의 원형적인 구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원형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뭔가 이렇게 실제 산이 이렇게 원형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쫙 펼쳐져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풍경의 구도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풍경의 구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동양에서 생각하든가 아니면 뭐 정선이 어떤 경험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일 수 있는데 산이라고 하는 거, 풍수라고 하는 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이 그건 개인의 태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이제 이런 심리적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묘사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런 풍경에도 사실은 좀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뭐 이런 말은 뭐 에피스테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물 이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어떤 구도 그 관점 같은 것들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개인의 인식 너머에서 이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구도나 태도, 인식의 어떤 관점 같은 것들이 이미 투사되어 있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이 예술에서 그 예술과 지적인 어떤 태도 자체를 이렇게 분리한다라든가 뭐 감각과 이런 어떤 그 지성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든가 뭐 있는 그들의 객관적 사실을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 안에서 사실은 좀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꼭 어떻게 보면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 거기 안에는 또 그런 것 안에서 어떻게 이 세계와 관계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또 태도가 또 그런 심리적 관점 안에 또 이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건 이제 덧붙여서 이제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이 우리가 사물과 맺는 어떤 기본적인 이제 그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태도 하에서 이 태도의 전제하에서 기본적으로 현대에는 사물과 우리가 인간이 관계를 맺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런 체험이 상당히 사라졌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극복하거나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술적 태도를 갖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이제 몇 가지 하나의 그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적인 태도 그건 사물과 오래 깊이 머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도구적 태도를 이렇게 거둔 상태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외경의 어떤 체험, 경의의 체험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됐을 때 있는 그대로 사물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예술에서 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술이나 시를 지을 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저기 이제 아까 봤으면 이제 한용우는 하이데거를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저런 태도 속에 쓰는 거고요. 요즘에도 시인들이 시를 쓸 때 크게 보면은 그 서정시라고 하는 시의 부를 쓰는 시인들이 있거든요. 그 시인들은 기본적으로 시를 쓸 때 저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과 관계 맺으면서 어떤 이제 외경심, 자연과의 공감 이런 것 안에서 뭔가를 이제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조금 이제 다른 태도가 하나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베냐민이라는 그 뭐 철학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뭐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그 얘기하는 것 중에서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물과 우리가 이제 만나는 방식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그 생활인들의 감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물과 체험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자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제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동네에서 놀 때 보면은 애들이 관심 있는 거는 삐까뻔쩍한 건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늘 무슨 무허가 무슨 집이라든가 집담한 집이라든가 뭐 공사장판 이런데 애들이 관심이 많고 거기에 이렇게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데서 놀죠. 그런 데서 우리 어린들은 되게 그런 데 관심이 없는데 사실 우리도 어릴 때는 그렇게 놀았었죠. 근데 어른이 되면 그렇게 안 놀거든요. 근데 애들은 왜 그렇게 이게 일종의 폐기물, 집담한 거, 다 무너진 거, 폐허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거에서 흥미를 느끼느냐. 이제 그거에서 그 현대인들 그리고 특히 그 어른들이라고 하는 이 현대에 완성된 어른들이라는 게 사물과 깊이 관계 맺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한 일종의 그 추론을 이 사람이 좀 하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일종의 그 현상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 공감이 되시죠? 실제로 그런 면이 있잖아요. 있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 아닐까요? 어렸을 때 체험이 커서까지 잊혀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뭐 데미지가 좀 있었던 것들은.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놀라웠던 거, 그 사물에서 놀라는 거지. 그런 어떤 광경, 어딜 들어갔는데 누가 둘이 때리고 있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데 들어갔더니 허물어진 그래서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들어갔더니 남녀가 또 무슨 사랑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안 잊혀진단 말이에요. 아니, 그 걔네들이 자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 그렇게 논다는 거죠. 어릴 때 그렇게 노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개인 체험을 많이 얘기하는데 너무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구나. 그렇지만은 한데 옛날에는 자기 그 환경에 따라서 노는 거 아닌가요? 환경에 따라 노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자연스러우니까. 그리고 깨끗한 데보다는 그런 데서 더 뒹굴기도 좋고 그리고 몰래 하는 거 있잖아. 남들 어른의 눈을 피해서 몰래 하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낯선 거 아닐까요? 그런 우리는 늘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다 잘 갖춰진 집에서 잘 정리된 집에서 살다가
폐기물 같은 것도 있는 거 보면 걔네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자주 보는 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봉사 많이 하셨는데 공사장에서 애들 요즘 다 막아놔가지고 약간 은폐적인. 저는 이렇게 부서진 거, 뭐 폐기물, 그다음에 끊어기가 좋아. 불완전한 거 이런 것들은 네. 그 자체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네. 애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도구로 해서 그렇겠다. 자기들이 상상해 나가고 뭐 그런 거. 완성되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깨트리면서 막 이렇게 이 도구를 만들어서 부셔보면서 만들면서 그렇게 놀잖아요. 발견되지 않을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저것을 해석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모든 폐기물이라고 하는 건 폐기물에서 이 사람이 보는 거는 뭐냐면 폐기물이야말로 최초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어떤 그 일상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출현하는 순간을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뭐 아이폰, 아이패드 뭐 이런 거 이제 새로운 막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기다리고 새로운 발명품이라 열광을 합니까? 근데 모든 물건이 세상에 이렇게 출현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꿈, 모든 해결해야 될 모든 어떤 상상력이 응집이 되어서 하나가 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어른들한테는 버림의 대상이 되는데 폐기물이. 애들이 오히려 그 폐기물에 집착을 하는 거는 그 최초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들은 경험한다.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 폐기물에서 그 원초적 인간의 어떤 꿈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건 되게 깊이 만나는 거잖아요. 아주 사물과 깊이 만나는 접촉을 애들은 거기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훨씬 거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도구적 쓸모라든가 쓸모 없으면 이제 물건이 의미가 없어지고 또 가치가 없으면 또 의미 없어지고 이런 식의 이제 교환 가치와 도구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물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그 최초의 어떤 그 깃든 뭐 경험이라고 할까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고 이제 폐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베냐민이라는 사람 공부 많이 같이 연구한 어떤 철학자 중에서 아감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그 인간이 이 삶의 세계를 삶답게 괜찮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은 그 유년기의 기억, 유년기의 기억은 인간의 유년기만 얘기하는 거죠. 사물에도 유년기가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그러니까 잘하면 이제 애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지지만 최초에 애가 생겼을 때는 온 집안의 자랑이잖아요. 늘 사진에도 그걸 찍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유년기의 기억, 최초의 기억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뭐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 그러니까 아주 물리적인 형태로 1시, 2시, 3시 이런 형태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아직 깊이 닿기 때문에 같은 시간 속에서도 굉장히 밀도 있는 경험을 하는 다른 어떤 체험의 시간이 있는데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런 최초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 유년기의 경험과 우리가 만나는 거. 그래서 폐기물의 시간, 유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거 관련된 것 같아요. 요즘은 그 건축물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뜯어놓고 약간 폐기물처럼 이렇게 막 하는데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그거는?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건물 지을 때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네. 골조만 나왔을 때. 백자 쓸 때. 그 왜 그러는 거죠? 이게? 그 이유. 그 안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초의 그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약간은 거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외장재도 붙고 내장재도 붙고 이렇게 뭔가 데코레이션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엑기스 같은 자기가 생각하는 공간의 느낌이나 이런 게 점점 퇴색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대부분의 많은 건축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골조만 딱 뜯어냈을 때 아니 그 거푸집만 뜯어냈을 때 그렇군요.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언뜻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그 태도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건 이제 현대의 그 인간과 사물의 어떤 그 깊은 접촉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대한 이제 일종의 전제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제에서 이제 그 현대시라고 하는 게 뭐 동양에서 얘기하면 참 이거 기분 나쁘긴 한데 프랑스의 그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세계
여기 어떤 현대시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났다고 그냥 세계 문학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기여한 사람이 이제 보들레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보들레르라는 사람은 그 여기 파리 또 살다 오신 분이 계시니까 내가 또 잘 안 가본 파리 한 번밖에 안 가봐서 내가 근데 그 전통적인 세계에서 현대적인 도시로서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는 그 파리가 이렇게 형성되는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시에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현대성이 생겨나는 도시의 모든 풍경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상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요 동네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 요 서울 요 주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를 이 사람이 보면서 그 시를 이제 갖다 썼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보들레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현대가 어떤 것인가, 도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제일 깊은 체험을 철저하게 빨리 먼저 했던 사람이고 그거를 이제 시로 담았는데 이 사람의 시에서 보게 되면은 그 도시에 대한 파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좀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라는 말은 조금 문학적으로 좀 해석해야 되는 말이 좀 약간 어려운 말인데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의 시에 의해 가지고 그 현대 시가 이제 기본적으로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옛날의 시하고 이 시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사물 세계를 대하는 태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 저 하이데거 같은 그런 식의 전통적 세계에서는 이 사물과 자연 또 뭐 이렇게 대상하고 만날 때 그 어떤 깊은 경험 같은 게 있는데 이 보들레르 시에서는 굉장히 냉소적이거든요. 근데 이 냉소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자연뿐만 아니라 도시의 모든 사물들에 대한 태도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근데 이 냉소적인 태도가 내가 그 사물을 미워해서 냉소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와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어떤 형태와 태도, 그 기분을 이렇게 철저하게 보면서 어떤 식의 생각을 했냐면은 더 이상 사물과의 인간의 깊은 어떤 체험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어떤 것이 바로 이 현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시인이라고 하는 건 현대의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물과 인간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깊은 체험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삶의 조건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현대 예술의 임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외경의 태도를 가지고 신성하게 자연을 드러내고 사물과 체험을 드러내는 것이 현대의 예술가 임무가 아니라 현대적인 현대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조건이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걸 철저하게 드러내는 것. 이 사람한테 철저하게 드러내는 것은 사물과 인간 사이 유대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황량한 태도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 이 사람한테는 예술의 형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비평을 많이 하니까 시비평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서정시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시를 쓰는 분들의 상당수는 그 기본적으로 아직도 자연과 인간 또는 사물과 인간 사이에 유대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을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이제 그 서정시라고 할 때 그 정이라는 게 감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서정시의 중심은 그 자기거든요, 자기. 그래서 자기가 이 사물과 맺는 관계를 표현하는데 대체적으로 그 유대를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고 공감 속에서 그런 걸 하려고 해요. 또 하나의 태도는 이제 모더니스트의 태도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시의 중심이 아니라 사물이 중심이 되거든요. 사물이 중심이 되면 사물이 세상에 지금 놓여있는 그 객관적인 조건을 탐구하게 되는데 그 객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건 유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서 이 땅 이거 신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짜리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다 항상 보는 게 기본적 태도이기 때문에 이 모더니스트 태도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되게 이 아이러니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조금 냉소적이거나 드라이하거나 상당히 싸늘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그런 시집은 안 팔려요. 네. 그래서 잘 팔리는 시집은 어떻게 보면 서정시인들의 시집이에요, 다. 자신의 감정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세계가 어떻게 놓여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니까. 근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실제적으로 그게 그 사물이 놓여 있는 현재의 조건이냐는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 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황량한 대기 환경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감정을 통해 가지고 이 비를 굉장히 멋있는 어떤 비, 아름다운 비, 숭고한 비로 그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아름다운 세계, 공감이 있는 세계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게 이 비가 내리는 실제 도시의 조건이냐를 따져보면 그건 사실 세계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 12평을 할 때 대체적으로 그래서 또 이렇게 서정시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주지 않는 그 기준이 조금 비평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시들을 그렇게 좀 하지는 않는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지만 이런 조건을 이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평을 척도를 가지고 있고 기준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니체가 예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하나의 제사의 태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 니체라는 사람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창조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로 초인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그 말, 이버맨시라는 말이 자기를 넘어서는 자라는 뜻인데 자기를 넘어서고 자기를 극복하는 그 자가 이 사람이 제 중심 초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예술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얘기했다기보다는 자기를 넘어서고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은 세상을 늘 창조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인간형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물 세계가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늘 부셨다가 공작형 인간이거든요. 부셨다가 만들었다가 부셨다가 만들었다가 부셨다가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동성, 사물이 있지만 사물 자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자기 삶을 위해서 이렇게 변화시키냐라고 하는 것이 좀 핵심이 되는 그런 이제 관점인 것 같아요. 왜요? 아직 밖으로 굴리고 싶어 한다는데 밑에는 공부 무조건 차고 본다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잠깐 좀 시를 가지고 그 사물과 사람들이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시인이라고 하는 건 이 사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지 그 태도를 좀 보여주는 것들을 몇 개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사물과 관계 맺는 방식은 크게 보면 방금 얘기했던 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를 쓰는 사람은 사물 세계가 있는데 내 감정을 거기다 이제 많이 덮어 씌워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감정이입이라고 보통 얘기했던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제 슬픈 상황에 있어서 애인하고 헤어졌으면 비가 내리는데 슬픈 비가 되는 거고 연애가 잘 되면 그 비는 낭만적인 비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잠깐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제 시인들은 뭐냐면은 이 바깥에 있는 사물 세계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인간적 편견을 지우고 그 사물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사람들의 시 하나의 방법 예시들이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다고 어느 시인은 말했지만 사람들은 공만 보면 무조건 차고 본다. 길을 쓰고 달려든다. 마치 공 속에 뭔가 들어있기라도 한데 가진 방법 다해 어떻게 해보려 한다. 공은 둥글어서 충분히 서럽다.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는 비밀처럼 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어서 실체가 없다. 공 속에는 그냥 텅 빈 공이라서 아무데고 굴러다니다 보이지 않는다. 이 시 어떠세요? 좀 어려운 시는 아니고요. 이것도 좋네요. 네. 다 좋죠 뭐.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시들은 그래도 다 시들이 좋은 시, 기본적으로 잘 쓰인 시들인데 이제 그 태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공에 대해서 어떤 이 관점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공이 이제 하나의 사물이죠. 어떻게 보면 사물에 대한 하나의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공은 공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많은 사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관점 거기에 대해서 이 화자가 시인은 어떤 관점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걸 좀 표명한 거죠.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다 이거 누군지 아세요? 황동규라나 잘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이 시인에 보면 저기 나오는데
그때 그 시인이 저거를 썼을 때는 바퀴 여기서는 약간의 좀 야유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나왔을 때는 이제 유신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되게 도발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다라는 게 너무 세상이 움직이고 변화가 없으니까 뭔가 굴러가는 거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시가 이제 나왔죠. 문학가 지성가 시집 1권으로 나왔던 이제 되게 유명한 시집인데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무슨 네. 뭐 이 공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좀 비판을 한다고 할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죠. 네. 공은 둥글어서 충분히 서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죠? 사람들은 이제 공만 보면 이제 무조건 달려드는데 다 발로 차버리니까. 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 저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자마자 자기가 가진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뭘 통해 가지고 공을 그냥 이렇게 공은 저런 거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공은 텅 빈 거기 때문에 공이 뭔지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는데 달린다는 거예요. 공만 보면 무조건 저거 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물에 대해서. 그래서 공을 텅 빈 공짜로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좀 실체가 없다.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은 차고 노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공이 그런 게 아닐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세계 전체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저건 누구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떨어져서 그거를 객관화해서 보는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시고 그러니까 어디로든지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뭐야? 요거는 송승환 시인 아시죠? 그러니까는 송승환 시인. 저런 시 많이 쓰잖아요. 네, 저런 시만 써요. 우리 저기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신뢰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서 읽어봐. 네. 읽어봐. 후후히 후후부힘 후후부힘 부잉 부잉 후후히 후부힘힘 부홍 부홍 부부홍 부홍 부홍 부호홍 부호옹 호옹 호옹 부운홍 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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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분홍 홍분 분홍홍 분홍 분홍 부운홍 부운홍 홍홍홍 히히히 히홍 히홍 히호홍 히호홍 히히히 히부홍 히부홍 흰분홍 희분홍 희분홍 흰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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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흰 분분 홍홍 흰부호홍 흰부호홍 부호홍 부호홍 검은 달 떠올라 사라지는 사이. 이거 보니까 재밌지? 이거 이런 시를 왜 쓰는 것 같으세요? 어떤 과정인데 이 시는 시집이 전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거를 소리로 네. 그 과정을 풀어낸 것 같아요. 왜 시다가 분홍으로 변하다가 이 시의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만들어져서 없어지듯이 만들어져서 없어지듯이? 모든 게 이게 지금 제목이 무슨 풀 이름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풀 이름을 제목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지금 이 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풀에 관심이 있고 이 풀을
시로 묘사해보고 싶은데 예, 시를 그 풀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방법이 뭔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 사물 세계, 사물에 대해서 그 인간이 자기 주관성 같은 것들을 좀 없앤 상태에서 자기 선입견 없는 상태에서 저 사물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한 것 같아요. 그 고민의 결과가 저건데 저 어떻게 어떤 것 같으세요? 예수님 프로바이어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제 그 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의식이 뭐냐면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식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또 문제의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좀 표현하는 문제는 사물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과정이 여기서 다 필요하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포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포착하는 걸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예, 이 시를 쓰는 사람한테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는 일종의 이제 색채, 색감이라 이런 문제가 되고 조형하는 사람이 있다면 뼈대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 사람은 시인이니까 시인한테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언어가 중요한데 언어라는 건 일종의 이제 기호잖아요. 기호. 근데 내가 무엇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표현할 때 이 중간에 기호가 끼어들어가지고 이 기호 때문에 사물에 대한 정확한 표현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가령 우리가 이제 저 꽃이 분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꽃이 진짜 분홍인가요? 그러니까 분홍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 어떤 그 색채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분홍이라는 말은 실제 사물세계하고 실제 사실 무관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분홍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뿐이지 분홍 자체가 분홍색하고는 사실 무관한 거죠. 그 글자 자체는. 그래서 이 사람은 예, 그 다음에 그 분홍이라는 걸 얘기할 때 보면은 분홍은 분홍이라고 표현하지만 빨주노초 파남보 예를 들면은 빨강과 주황이 있는데 언어로는 빨강이라고 하고 주황이라고 하지만 중간 사이에 색이 없나요? 이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할 길이 상당히 이제 없단 말이죠. 이거 언어라는 건 무한하게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그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라고 하는 건 이제 크게 보면 문장이 있고 문장을 띄어쓰기 단위로 나눌 때 그걸 어절이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의 소리로 말하자면 뭐 가, 나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걸 이제 음절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걸 운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 인간의 소리로 환원될 수 있는 형태의 소리를 음소라고 하고 인간의 소리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형태의 그 바람 소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운소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쪼갤 수 있는 데까지 다 쪼개본 거예요. 그 기호가 가지고 있는 최소의 미소 단위까지 다 쪼개서 그 말과 말 사이에 되게 난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 이게 결과가. 저 꽃에 대한 어떤 색채에 대한 묘사에 성공했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호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이제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를 사물을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할 때 거기에 기호가 끼어들어 가지고 중간에 어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걸 통해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물이 이제 왜곡을 겪어요.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고도 왜곡을 겪고 그래서 그 기호라고 하는 걸 최대한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붙여 놓으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걸 가지고 꽃의 색채가 드러났다고 할 수는 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일종의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그런 아무리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만. 이 시가 저 위에만 있으면 시가 좀
완성형의 시라고 좀 하기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꼈기 때문에 시가 된 거거든요. 이게 이게 뭔지 모르지만 저 위에 거만 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뭔가를 지금 상황을 지금 이 사람 좀 암시하고 싶었어요. 검은 달 떠올라 사라지는 사이. 이거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자기만 아는. 네. 달인데 검은 달이란 말이죠. 이게 환한 달이 아니라 검은 달이에요. 결국은 떠올랐다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 시는 그 한번 네. 읽어봐 주실래요? 나뭇가지들이 갈라진다. 몸통에서 올라오는 몸을 찢으며 갈라진다. 찢어진 자리에서 구불구불 기어나오며 갈라진다. 이글이글 불꽃 모양으로 휘어지며 갈라진다. 중력. 다시 갈라진다. 다시 갈라진다. 다시 갈라진다. 다시 갈라진다. 갈기갈기 찢어지듯 갈라진다.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쉬지 않고 갈라진다. 갈라져 점점 가늘어지는데도 갈라진다. 갈라져 점점 뒤틀리는데도 갈라진다. 갈라진 힘들이 모인 한 그루 커다란 식물성 불이 둥글게 타오른다. 제 몸 안에 난 수많은 불길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맹렬하게 갈라지고 있다. 이거를 혹시 그림으로 바꾸면 어떤 그림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갈라쇼 같아. 갈라진다. 네. 나뭇잎 있잖아요. 나뭇잎에게 막 갈라지는. 저는 그 고어에 약간 뭐 이렇게 그런 이런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이거를 좀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형상을 선이라든가 색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이제 어떤 사물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본 일종의 포커스는 이제 갈라지는 것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갈라지는 것을 잘 묘사하면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실체가 잘 드러날 것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나무의 본질이. 이 나무의 이 에너지가 도대체 핵심이 뭐냐? 나무의 생명이. 근데 나뭇가지가 갈라지고 몸통에서 갈라지고 구불기울고 갈라지고 그래서 이 시에서 이 사람이 선택한 하나의 수사법, 하나의 말을 운영하는 방법은 이제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자꾸 반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아세요? 갈라진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은 네, 이제 뜻으로는 그 갈라지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라진다라고 하는 통해서 이 나무가 굉장히 많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그 나무의 형상을 갈라지는 반복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더 나아가가지고 저 갈라진다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일종의 주문 같은 게 돼요. 주문. 그러니까 그 주문이라고 하는 게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거든요. 반복이죠. 네, 근데 그 주문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효과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주문이라고 하는 건 그 말이 뜻이 있는 말이건 뜻이 없는 말이건 최초에 아마 무슨 주문도 뜻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뭐 유명한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 이것도 무슨 뜻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최초의 뜻은 사라지고 그 말 자체가 뜻을 휘발시키면서 하나의 주술성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에너지를 이제 갖게 되는데 이 제목이 커다란 나무인데 이 커다란 나무는 이 나무가 이 형상이 커다란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뜻도 되거든요. 근데 그 내적인 에너지가 크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표현하거나 직관으로 그걸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나무를 나무답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실체. 근데 우리가 첫 시간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하이데거가 이 현대인이 나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는 보이지 않거든요. 현대인이 나무를 보는 관점은 그냥 과학적 태도예요. 몇 미터짜리 뭐 수종이 뭐고 세포 분석을 하면 이런 형태고 이게 무슨 과에 무슨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 나무의 정인데 이런 형태의 나무가 가지고 있는 좀 내적인 이제 에너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시는 그게 몇 미터냐 몇 킬로그램짜리냐 이런 게 나무의 핵심이 아니고 그 나무를 나무답게 만드는 건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걸 핵심으로 보고 갈라지는 것에 대한 반복을 통해 가지고 이 나무의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커다랗다라고 하는 크게 커다란 것이 아니라 저는 맹렬함에 대한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술
기술성. 전체적으로 나무가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라는 게 계속 보이잖아요. 네. 자라지고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지. 네. 나무 자체가 보여요. 점점 뒤틀리는데도 이제 네. 갈라지니까 이거는 이제 대단히 이제 생명력이 대단한 이제 그런 네. 그 나무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는 사물이 뭐냐, 저 사물을 어떻게 우리가 저것이라고 규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사물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규정하는 태도 자체가 이제 처음부터 전제가 다른 거예요. 안에 에너지를 이제 보는 태도죠. 아유 가야 되는데 나는 재밌어서 가기가 싫은데 큰일 났네. 우리 저기 신 선생님 저기 앉아 계신데 두 분을 제가 이제 좀 최근에 알게 돼서 우리가 회의도 해보면은 키가 크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커다란 나무예요. 근데 사람을 우리가 어떤 규격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몇 미터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그거에 대해서. 네? 어마어마하게 갈라지고. 맹렬하게 갈라지는 나무.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넘어갈까요? 네. 요건 앞에 시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정적인 시거든요. 되게 잘 쓰는 시인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선생님 한번. 토마토는 부드럽게 잘린다. 토마토의 한쪽 붉은 살이 웅크리고 있다. 붉은 씨앗 한 대에 엉켜붙은 불그레한 덩어리들. 접시 위에 토막난 토마토는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었다. 오후는 나뭇잎들이 바람을 이리저리 뒤집었다 발아놓았다 한다. 칼이 지나가는 자리에 토마토가 가지런하다. 토마토의 붉은 속이 미세하게 나뭇잎처럼 흘러내린다. 중략. 우둥지의 나뭇잎들이 꺾일 듯 휘어진다. 수만 결의 바람이 뒤집히며 일체히 파닥긴다. 비스듬히 썰린 채 흘러내리는 과육들. 토마토는 부드럽게 상한다. 조영미 오후의 세계의 부분.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오후의 세계니까, 오후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세계지만 우리 세계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런 태도하고 되게 다른 태도죠.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하는 세계잖아요. 오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라면 추상적이지만 사실은 추상적이지 않은 게 실제하는 어떤 세계이기도 한데, 그 오후라고 하는 상당히 그 묘사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시각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세계의 느낌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눈으로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감각을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가시적인 세계를 가시적으로 드러낸 이 사람의 이제 기분은, 이럴 경우에는 그 느낌에 상당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게 표현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일종의 유비 같은 감각을 통해서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형태의 사물을 대상으로 놓고서 그 사물 자체를 이제 묘사하면서 그 기분을 여기에다가 연계시키는 일종의 어떤 전체적인 그 느낌상의 유비를 통해 가지고 비슷한 구도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분으로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에서 오후의 세계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네네. 네. 자기가 오후에 네. 그런 모습을 본 거죠. 뭐 저 아, 토마토 과일이 네. 그 자기 앞에 놓여 있을 때 네.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네. 모습을 봤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되게 오후의 기분이 닿으세요? 하나 닿으세요? 오후에 뭐 신나는 기분만 있나? 네. 토마토가 비스듬히 기울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계는 그렇지만 저런 식의 그 우리가 비유라면 비유인데, 비유를 하게 됐을 때 그 비유에는 일종의 필연성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시인이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것이 이런 식의 비유가
우리한테 저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약간의 설득력이 더 있을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수많은 오후의 세계를 비유할 수 있는 수많은 이제 그거 방법이 있는데 왜 토마토냐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그걸 인식하고 인식하지 않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과 상관없이 의도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더 좋은 비유고요. 그거는 무의식 안에서는 필연성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오후에 제일 핵심이 되는 건 해가 꺼지는 거잖아요. 그 해 기우는 것하고 이 토마토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유사한 지금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제가 지금보다 시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어릴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올라갔는데 박목원의 나그네라는 시가 실려 있었거든요. 이게 4연으로 된 되게 간단한 동시 같은 시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약간 제가 비평가 기질이 있었나 봐요.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서 이 시가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그때 제가 비판을 한 거예요, 시가. 그때는 그 그냥 공통 교과서 하나만 있었잖아요. 국어 교과서. 그걸 무조건 외워야 되는 때인데 그 시의 그 사면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제가 그 사면에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그게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 아주 나라가 아주 그냥 가장 그냥 힘들었을 때 그때 쓰여진 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을마다 그럴 때 술이 있냐? 술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그쵸 곡식 가지고 다 만들고 이러는데 그때 먹을 것도 없어 그런 시절에 완전히 나라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너무 왜곡한 시다. 저의 관점은 그거여서 그 얘기를 했는데 별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좋은 소리를 잘 못 듣는 시대잖아요. 혼이 나는 시대예요, 그 시절이. 이제 그러고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우리가 이제 예술에 적용하면은 그런 관점을 일종의 좀 예술과 사회, 예술과 역사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연관시키는 리얼리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관점을 상당히 우세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좀 지나서 이제 보게 되니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시의 현실이라고 하는 예술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꼭 역사의 현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역사적 시간 안에 있으면서 다른 또 예술의 현실이 이제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 삶의 현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어떤 역사적 환경 안에서 보면은 되게 그런 거지만 사물의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비유를 이 사람이 무의식 속에 했다는 생각을 이후에 좀 갖게 됐어요. 그런 해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은 술과 저녁놀이거든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날이 어두워지면 우리 술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 속담에 보면 여우와 늑대 사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속담이 프랑스 속담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우와 늑대의 시간 이렇게 해가 질 무렵이 되면은 석양에 여우가 있는데 걔가 여우인지 늑대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근데 뭐냐고 하냐면은 여우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성의 시간 여우가 꽤가 많잖아요.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통제된 그런 시간에서 늑대의 야성으로 바뀌는 시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녁놀이 지는 게 야성으로 이제 바뀌는 시간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야성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치는 시간이라고 해요, 시간. 그쪽으로 아니라면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야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적확한 비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겠다. 조금 기다리겠다. 56분이야. 빨리 떠와야지.